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입니다. 해반과 건국 사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만주에서 행했다는 항일 무장투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선정 문제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과연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국론이 분열돼서 서로 맞느니 틀리느니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사람들이 어떤 항일 투쟁을 벌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자, 만주를 일본이 차지한 것은 1904년이었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포츠모스 강화 조약으로 일본이 여순 지역에 그 관동주라는 걸 만듭니다. 관동주에다가 관동도독부를 설치하고 식민 통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배상금을 한 푼도 못 얻었고 그 대신 얻은 것은 만주철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만주철도의 이 노선이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을 만주철도 혹은 만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해서 배상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대신 이 만주에 있는 철도를 러시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서 세계 최초로 공산 정권이 수립된 다음에 이 자본주의 열강 세력들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혁명에 개입을 했습니다. 일본도 막대한 군인들을 시베리아에 파병을 합니다. 그래서 7만 명을 파병을 했는데요. 이 군대가 그 철수를 하는 과정에서 레닌 정부하고 비밀 협약을 맺고 만주에 있는 조선의 이 무력단체에 토벌에 나섰습니다. 1920년 6월 4일 날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격하던 일본군이 삼둔자라는 지역에서 우리 독립군에게 패전을 하니까 나남에 있는 일본군 19사단을 만주로 보내서 독립군을 섬멸하는 이런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듯이 이 봉오동, 청살리 그리고 그 옆에 삼둔자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삼둔자에서 그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강을 건너 그 만주로 가서 봉오동과 청살리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스카와 추격대라는 이 일본군 부대가 봉오동으로 향하니까 홍범도 사령관이 봉오동 골짜기에 매복하고 있다가 적을 유인해서 섬멸을 한 것이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그때까지 독립군이 올린 전과 중에서 최대의 승전 기록이었습니다. 봉오동에서 이제 독립군에게 패전하니까 더 많은 병력을 2만 5천 명 정도를 서간도와 북간도로 출병을 시켜서 10월 21일 날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사하고 백운평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이 전투가 완루구, 천수평, 어랑촌 이런 지역으로 연이어 벌어지면서 6일간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청살리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전투에서 우리 그 독립군들이 아주 압도적인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항일 무장부대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본군이 우리 항일 무장부대를 추적을 하니까 이 부대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자유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일 독립군이 러시아 자유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소련 붉은 군대의 하수인이었던 이르쿠츠파 공산당들에게 몰살을 당한 것이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1921년 이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이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살리 전투에서 아주 빛나는 승리를 거둔 우리 한국인 무장 독립군 세력이 와해가 돼서 그 이후에 우리 무장 독립운동은 거의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만주로 이주한 한국인들은 대부분이 공산당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 지주들의 소작으로 연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지주들에게 가혹하게 착취를 당하고 이 와중에 이제 조선공산당 만주 총국이 출범하면서 공산주의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의 분파 행동을 경고하면서
조선공산당을 해체했고, 그래서 조선공산당원들이 중국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중국공산당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공산당에 소속이 돼서 중국공산당의 명령을 받아서 항일운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활동 목표와 행동 지침은 무엇이냐? 바로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질을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독립과 중국인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투쟁 목표는 자유민주국가 건설이 아니라 공산사회 건설이 목표였습니다. 게다가 항일투쟁은 말뿐이고 주민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뜯어내고 그리고 온갖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바로 항일 무장투쟁을 행했다는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북항일연구의 연군의 활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김일성은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고 중국 공산당원이었고 그리고 항일 무장투쟁도 중국 공산당의 지휘관 명령에 따라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질을 회복하고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한 행동이 중국을 위해서 행했다는 이런 그 결과들이 명백하니까 자기도 조선에 진공을 해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천보라는 것을 미친 듯이 띄우고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일성은 보천보 전투 날조에 이어서 백두산을 근거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백두산 미령에서 김정일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해가지고 정일봉이라는 것까지 그 백두산 그 바위에다가 새겨놨다 하는 것을 황장엽 선생이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이 한국으로 망명한 이후에 김일성에 대해서 아니 수령님 당신 진짜 무장투쟁 했습니까? 다른 자료에는 잘 안 맞는데요. 이러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크게 한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왜 그걸 자꾸 깎아내리려 하는지는 모르겠다. 조금이라도 하긴 한 거 아닌가, 이런 그 이야기인데, 그걸 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동북항일연군 소속으로서 사소한 빨치산 투쟁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는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해서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 부대에 소속돼서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실지 동북의 회복을 위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김일성 항일투쟁의 핵심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일성이가 소속돼 있었다고 하는 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과 어떤 항일투쟁을 했는지 하는 것을 모택동의 입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택동이가 제2차 국공합작으로 항일투쟁에 나서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중일전쟁은 중국 공산당 발전의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따라서 100분의 70의 힘은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쓰고 100분의 20은 장개석의 국민당과 타협하는 데 쓰며 100분의 10은 일본군에 대항하는 데 쓴다.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 항일투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모택동이가 그 엔도 사부로라는 전 일본 제국 육군 중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첫째, 장개석의 힘을 약하게 해주었다. 둘째, 우리 공산당 지도부의
근거지와 군대 확충을 도와줬다. 항일전쟁 전에 30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군대가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이거는 대장정을 이야기하는데, 대장정이라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선전선동이고요. 대패주 대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 스스로 저지른 실수로 불과 2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일본과 8년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군대가 2만 명이 120만 명으로 늘어났으니, 일본 당신들 중일전쟁 정말 잘 일으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행했다는 항일투쟁의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주에서 행해졌다는 독립운동의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동원해서 빨치산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게 바로 동북 항일연군입니다. 바로 이 동북 항일연군은 거의 대부분 전투원이 만주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조선족들이죠. 바로 이 조선족으로 구성된 빨치산 부대가 일본의 관동군과 만주군을 공격하고 나서니까, 아니 일본의 이 관동군하고 만주군이 빨치산들을 잡아가지고 신문해 보니까 이게 전부 조선 사람들인 거예요.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동원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이의제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동일한 수법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군 내에 간도특설대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이 간도특설대는 아주 재미있는 조직입니다. 사병과 하사관은 100%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장교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50%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간도특설대를 앞세워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빨치산 부대를 토벌하도록 함으로써 만주에서는 중국 공산당 편에 서 있던 한국인과 일본 만주국 편에 서 있던 한인들 간의 동족 상잔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주에서 벌어진 만주 독립운동, 이른바 항일 무장투쟁의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자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비난한 자격이 있습니까? 간도특설대가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부대를 토벌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김원봉 같은 공산주의자들도 그러면 독립유공자로 우리가 연금도 주고 기려야 되느냐? 김원봉은 의열단을 조직해서 항일투쟁을 했고 황포군관학교를 나온 사람이고, 또 조선공산당 재건동맹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을 했고, 후에는 광복군 부사령관도 역임한 바 있습니다. 1948년 남북협상 때 김규식과 월북해서 협상에 참여를 했고, 그대로 북한에 남아서 북조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말하자면 남한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북한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내각의 국가검열상, 그리고 노동상,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등 고위직을 연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원봉 같은 공산주의자가 행했던 항일 독립운동은 무엇을 위한 투쟁이었을까요? 공산계열의 항일무장 독립운동은 자유민주 차원의 민족주의적인 항일투쟁하고는 질이 달랐습니다. 이들의 항일무장 독립운동은 일제에 강점되어 있으면 공산사회 건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일제하고 투쟁을 해서 특정 공간을 해방시킨 다음에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김일성도 항일투쟁을 했다고 그러는데, 김일성의 항일투쟁은 상당 부분이 날조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투쟁을 가로채서 자기가 투쟁한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표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김일성이가 항일투쟁을 했다고 하는 기술상의 뚜렷한 특징이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김성주가 어떤 집단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 집단을 김성주가 창시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김일성이가 따라다녔다,
그러면은 그 집단을 김성주가 지도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을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소련군 산하로 도망을 가서 88 특별정찰여단 대원으로서 게릴라 훈련을 받았던 4년간의 활동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소련군의 애완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숨기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김성주의 항일투쟁 내용을 모택동이가 행했다고 하는 항일투쟁 내용하고 완전한 판박이처럼 꾸며내가지고 모택동이처럼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전략전술과 관련된 연설을 하고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날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진짜 괴뢰인 김일성의 진면목은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접을 한 후에 북한 지도자로 낙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면접을 2번씩이나 받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김일성 그리고 이 소련군 장교들이 있는데 김일성이가 지금 입고 있는 저 양복과 구두는 양복 구두도 없어가지고 이 소련군 장교의 것을 빌려가지고 입고 평양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시민대회에 나가가지고 김일성 장군 위대하신 민족투쟁의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날조하기 직전 사진입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초에 김성주를 크레물린 별장으로 불러서 4시간 동안 면접을 본 다음에 앞으로 열심히 북조선을 이끌어라. 소련군이 이 사람에게 적극 협력하라 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스탈린이 그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제치고 김성주를 지도자로 선택한 이유는 자기들이 훈련시킨 소련군 대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김성주를 입북시켜가지고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북조선 수령으로 등극시켰고 또 1946년 2차 면접을 봐가지고 이때 김일성, 박헌혁을 동시 면접을 본 다음에 김일성에게는 북한을 맡기고 박헌혁에게는 남한에서 미군을 공격해서 폭동을 일으켜라 라고 지령을 내려가지고 대구에서 10월 폭동이 일어나는 신전술 지령을 이때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일성과 이승만, 김일성이는 북한을 세웠고 이승만 대통령을 남한을 세웠는데 이 두 사람이 만든 나라는 얼마나 다른가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김일성은 폐쇄, 고립, 대륙지향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개방, 통상, 해양지향입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지향을 했고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김일성은 종교를 탄압했고 사이비 주체교의 교주가 된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을 했고 기독교를 지향했습니다. 김일성은 북한 국적, 소련 국적, 중국 국적의 3중 국적자였던 반면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국적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김일성은 그야말로 허위와 허구로 가득 찬 항일투쟁을 했다고 주장을 한 반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외교 독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김일성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고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세계적인 석학 두뇌였습니다. 김일성이가 추진한 길은 자력갱생 교류단절이었고 이승만이 추진한 길은 무역, 세계시장과의 교류, 그리고 인적 교류였습니다. 김일성이 만든 북한은 주민을 등쳐먹고 뜯어먹는 마적대형 유격대 국가였고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은 문명개화, 부국강병,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김일성의 북한은 항일과 반미 빼면 쓰러지는 나라가 됐고 이승만이 만든 대한민국은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KBS와 김영옥은 소련과 미국이 각각 한반도 분할 통치를 위해 데려온 괴뢰라고 주장하지를 않나 정말 미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괴뢰라고 이런 식으로 사기극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행했다고 하는 항일투쟁은 목적이 다릅니다. 그들은 일본을 물리친 다음에 자유민주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산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실제로 투쟁을 했느냐? 투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공산 세력을 확장하는 데 190%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무슨 보훈처에서 무슨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무슨 독립유공자로 기리게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공산국가를 건립하기 위한 운동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